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제10강 남북국 시대에서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어 935년 멸망할 때까지 건 1000년을 지속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신라 1000년의 역사는 보통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초기 건국으로부터 진덕 여왕까지 네 시기로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 기간으로 삼국 간에 끊임없이 전쟁과 대결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중기는 무열왕으로부터 해공왕까지로 통일을 이룩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평화의 시기입니다. 말기는 선덕왕으로부터 멸망까지 정치의 혼란으로 농민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세태의 시기입니다. 신라는 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특색을 보입니다. 또 7세기 중엽부터 8세기 후반까지의 중기는 다시 무열왕에서 문무왕까지의 통일기, 문무왕 때의 제도 정비기, 그리고 성덕왕부터 경덕왕 때의 찬란한 문화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이제 군사와 외교 등 외교적 활동보다는 제도 정비와 문화 활동에 힘을 쓰게 됩니다. 특히 신라의 왕권은 무열왕에서 신문왕에 이르는 시기에 크게 강화됩니다. 외교 활동으로 공을 세운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진골태초로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이후 신라에서는 그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왕권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문무왕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여 왕권을 강화합니다. 신문왕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진골 세력을 숙청합니다. 또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급을 폐쇄하는 등 여러 제도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육두품 세력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육두품은 신라의 골품제를 이루는 두품층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육두품은 법적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6관등인 아찬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골과 함께 신라 중앙귀족의 한 축을 이루며 대체적으로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뛰어나 설총과 강수 같은 학자들과 원광, 원효 같은 고승들이 모두 육두품 출신들이었습니다. 신라는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갑니다. 신라의 중앙 정치는 왕의 직속 기관인 집사부와 그 장관인 시중 혹은 중시라고 불리는 시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백회의의 기능과 상대 등의 권한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상대들은 간등을 초월한 신라의 최고 관직으로 하백회의의 의장입니다. 귀족 세력의 대변자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라 중기에 집사부의 강화로 실권을 잃었다가 말기에 왕권의 약화와 더불어 다시 권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라의 지방제도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 분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여서 다스렸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이의 행정구역인 촌은 토착 세력인 지방 권력인 촌주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통일신라에서는 촌주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촌주는 3기마다 촌락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를 조세와 노동력을 거두는데 이제 활용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손주나 또 그의 자녀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신라는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지방에 오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이 통일신라의 행정 조직을 나타내는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발해가 이제 자리하고, 그다음에 대동강 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남 지역이 지금 통일신라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금성이 통일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금성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남동부의 한 구석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서는 지리적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행정 조직을, 지방 조직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그 수도의 지리적 약점을,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오소경 제도입니다. 오소경은 5개의 작은 수도라는 의미로 특수행정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윗부분에 부경광이라고 해서 원주에 자리가 하고 있고요. 중원경이 충주, 서원경이 청주, 남원경이 남원에, 그리고 금광경이 김해에, 이렇게 5개의 작은 수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각각 옛날 가야 지역에 하나, 고구려의 고구려 땅에 2개, 그다음에 백제 지역에 2소경을 두어 그 지방의 통치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이 5개의 작은 그 수도에는, 오소경 내에는 수도 경주와 같이 6부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일부 중앙 귀족과 가야,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여 지방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삼는 반면, 또 지방 세력을 견제하게도 했습니다. 군사 조직도 중앙군은 부서당, 지방군은 십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부서당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말갈인, 고려인, 유민,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을 다 포괄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말갈족은 6, 7세기경 만주 동북부에서 한반도 북부에 거주한 민족으로 일반적으로 만주족을 일컬고 만주족을 의미합니다. 십정은 지방 각주에 각각 하나의 정을, 국정지방인 한주에 2개의 정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신라는 아울러 토지 제조도 정비합니다. 신무왕은 귀족 세력을 누리기 위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앴습니다. 관료전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로 세금만을 거둘 수 있는 토지입니다. 반면 노급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관리하게 지급하는 토지인데 세금, 특산물, 농민 노동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성덕 왕 때는 16세부터 60세까지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조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지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그래서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반면 이제 귀족의 경제 기반은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8세기 중반 병덕 왕때에 이르러 귀족의 세력이 다시 강해지면서 이제 귀족의 특권이었던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통일 후 신문왕 때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제도의 정비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고 정치적 안정은 예술의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일 신라기의 예술은 이제 불교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통일 신라 시대는 경전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크게 융성했습니다. 당나라에서 불교 이론을 배우고 온 승려가 늘어나고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교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왕실 및 귀족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적으로 일반 백성에게 확산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원효와 의상은 불교 사상이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효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려 하였고 불교를 평민층까지 보급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공헌합니다. 원효는 육도꾼 출신으로 15세에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44세 무렵 당으로 유학을 가던 중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후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하게 설파하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태종무열 왕의 딸인 유속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후 그냥 속인으로 이제 환속합니다. 광대의 복장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불교를 일반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깊이 이해하여 뛰어난 저술들을 많이 남겼으며 그의 사상은 특별히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효는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화쟁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의상은 당에서 하엄 사상을 유학하고 돌아와 신라 하엄종을 개창하고 부석사 등 여러 사찰을 건립합니다. 의상은 중국에서 하엄 사상을 들여와 하엄종을 창시한 신라의 승려로 원효와 함께 신라 불교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하엄 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라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이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하엄의 가르침은 서로 대립하고 항쟁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전제 왕권 국가의 율령 정치 체제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상의 사상은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통일신라에서는 불교의 융성으로 사원과 불상, 탑, 범종 등 다양한 불교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 통일신라 시기의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국사는 건물과 탑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했습니다. 또 인공석굴 사원인 석굴암은 치밀한 수학적, 과학적 계산을 통해 만든 것으로 통일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것이 불국사이고
밑에 있는 사진이 석굴암 사원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3층 석탑 양식이 유행했으나 신라 말기에는 석탑 양식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뉩니다. 교종은 불경을 중심으로 사상적 이론을 세우고 가르치는 종파이고, 선종은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종파입니다. 선종은 인간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므로 다른 곳에서 가르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몸소 행한 것처럼 참선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수행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담은 탑과 비석이 유행했습니다. 사리는 불교에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은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신라인은 범종과 불상을 만드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상원사 동종은 한국에 남아있는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신종은 한국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신종은 종소리가 맑은 것으로 유명하여 신라인의 뛰어난 금속 주조 기술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한국에서 가장 큰 신종으로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교를 교육하게 되는데, 국학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대학입니다. 원성왕은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독서 3과를 설치했습니다. 독서 3분과는 유교 경전 독해 능력 시험으로 중상하 등급을 매기고 이 성적을 관리 등록에 참조하였습니다. 진골 귀족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유학을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교 진흥 정책에 따라 유학과 한문학에 밝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육두품 출신들이었습니다. 강수는 뛰어난 문장가로 당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여서 삼국 통일에 기여하였고, 설총은 이두 문자를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한국어로 쉽게 풀이했습니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말을 적는 표기법으로 신라의 향가문학은 이 이두 문자로 표기되었습니다. 신라 말기에 채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였으며 우수한 문장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고 계엄필경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빈공과는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 즉 외국인 관리 채용 시험입니다. 주로 여기에 신라인과 발해인들이 응시하여 이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신라의 채치원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치원이 저술한 계엄필경은 약 1만여 편의 시를 20권의 책으로 편집한 시문집입니다. 한편 진골 출신 김대문은 화랑세기 등을 저술하여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화랑세기는 신라 중기의 문장가인 김대문이 8세기 초에 편집한 화랑들의 정기입니다. 화랑들의 우두머리인 32명의 풍월주들의 계보와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화랑세기입니다.
이상으로 제 10강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